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자, 송출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방송이 좀 지연된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쇼미더 민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희웅 센터장, 박영식 정치 에디터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개요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5일, 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국민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이 3.2%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33%였습니다. 전주 대비 1.7% 2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64.8%인데요. 1.3% 2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휴가를 떠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검찰의 이 통신조회 관련된 이슈가 이 내용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휴가 기간에 예고된 거부권, 이 내용들이 아마도 여론조사 응답층에는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표집 정치 성향은 참고로 보수가 304명, 중도가 452명, 진보가 255명이고요. 여타 여론조사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32.8%가 긍정이었고요. 부정이 63.2%, 전주보다 1.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역시도 12주 연속 20%대에 머물면서 대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좀 나아가고 있거나 답보 상태인 여론조사가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자, 센터장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큰 흐름은 이제 이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상세적으로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운영에 대해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낮은 층,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제 연령대를 보면 40대예요. 그렇죠. 예, 40대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뭐 18.1%만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를 하고 81.9%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40대에서는 뭐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좀 우호적 평가가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60대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60대에서 보면은 40.8%는 긍정 평가를 하지만 56.5%는 부정평가를 하니까 60대에서도 좀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70세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이제 한 10%포인트가량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우리가 이제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되게 긍정평가 높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이 지역별로 봤을 때도 사실은 크게 긍정평가가 높지는 않아요. 뭐 이제 PK 지역, 부울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정평가가 높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차이가, 긍부정 평가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연령대라든가 지역적으로 좀 이제 안정성을 갖추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정지지 기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되게 나와줘야 호재가 있을 때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 기반에서의 약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30%대에서 뭐 거의 올라가지 않고도 또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데, 야, 30%면 이제는 30 몇 프로만 돼도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주 정체된 느낌인데, 그래서 좀 TK나 또 고정 60대, 70대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2일이죠.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한테 1인당 한 25만 원, 3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25만 원 지역 사랑 상품권 지급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내수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도움되기 때문에 찬성한다가 45.2% 45%. 높았고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게 36.2%로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또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선별적 게 지원. 14.5%, 잘 모르겠다가 4.1%였는데요. 연령별로 보니까 20, 40, 50에서는 네.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이 우세했고요. 네. 70세 이상은 반대한다라고 이제 70세. 명료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30대와 60대에는 좀 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조사됐던 대목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것도 지지 성향별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40대는 사실은 좀 국정 운영 평가도 부정적인 게 많고 또 70대는 또 긍정적인 게 많잖아요. 어떻게 좀 갈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이게 정당에 따라 가지고 네, 입장이 이제 다른 것이니까 네. 지지층들은 그 정당의 이제 시그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입장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가 찬성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답을 지지자들은 하고요. 예.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74.8%가 반대한다라고 아하. 하는 거니까 지지층에 따라서 이제 극명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갈려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은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찬반을 물어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선별 지급에 대한 문항도 그러네요.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제 선별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선별과 보편. 근데 물어봐서 선별이 낫냐 보편이 낫냐라고 이제 사실은 가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긴 한데 요 가지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사안도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실제 필요하지 않냐를 떠나가지고 정당별로 정당 지지층별로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찬반이 좀 뭐 팽팽한 흐름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자체가 지금 찬성 반대 선별점까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별이 약간 지금 그렇죠. 당장 찬성은 아니라는 의미니까 찬반이 약간 이제 좀 비슷하게 네. 팽팽한 흐름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정치적 사안으로 이미 변모해버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수 성향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는 응답을 또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찬성 반대 중에 이 내수 경기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야당 비롯해서 좀 찬성 측에 있는 것 같고 경제 망치는 거 아니냐 돈 풀어서 이런 거는 또 여당이나 또 여당 지지자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댓글 민심은 저희 뉴스 인사이더를 보시는 댓글 민심은 네. 뭐 대부분 다 왜 이걸 반대하느냐 네. 그런 찬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일단 많은 것 같고요. 예, 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만 일단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고 심지어 정부 예산의 편성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야당이 침해하는 거다. 이제 헌법 운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우리 지금 화면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고려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활용하는 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우리 수출 문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생 경제에는 여전히 내수 진작 효과가 안 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요즘 폐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그거는 힘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수가 돌지 않아서 소비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돈 쓰러 오는 소비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중물 역할로 이거를 현금성 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현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 상품권, 지역 쿠폰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만 어떤 시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상권도 살고 소비도 돌면서 일단은 좀 긴급 환불은 좀 끌 수 네.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요 대목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그 나라 국간이 거덜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예, 근데 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의견도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 정부에서 2년간 해왔던 감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너무 아끼지 않고 썼던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 네. 이 대목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걸 너무 박절하게 구는 거 아니냐 박절하다 이런 표현도 표현들을 있잖아요. 많이 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재밌게 비유를 한 게 뭐 이거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말이 된다고 느꼈던 게 김건희법이라고 이제 칭할 뻔했던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예. 이 개 키우는 사육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4,500억의 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지난주에 아니 개식용금지법에서 4,500억을 쓰면서 국민 지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는 거는 이미 각 지자체별로 사실 지역 쿠폰을 통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미 도움이 됐다라는 검증된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이런 방식이나 수단을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수정을 할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손본다면 여야가 잘 합의해서 민생 정책의 하나로 좀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저희 게시판에 우리 뉴스 인사이다 보시는 분들은 좀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뭐 성향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네. 혹시나 깡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뭐 네. 부정적인 측면의 시각에서 발생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서베이들을 많이 해보게 네. 되면 지역의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요즘엔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네. 굉장히 찬성도가 느꼈는데, 높아서 예. 되게 보면 이제 진보 뭐 진영 출신의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을 재원 마련해서 본인의 어쨌든 지지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데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떤 상징성 가진 부분이 그렇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이것에 지역사랑 대해서 이제 상품권.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서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제 흐름들 이거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 네.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 방식이나 어떤 제도 측면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게 방금 박주인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뭐 중고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개개인들이 판매를 하거나 조금 뭐 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이름을 이른바 남기거나 깡하는 거죠. 것 때문에 그런데 이걸 예. 이제 법으로 규제하거나 제한을 둬버리면 그걸 감시하는 행정력이 더 불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다들 잘 쓰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사이트나 각 이제 그 기초단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자기 휴대전화나 어떤 주민번호로 인증해서 상품권을 발급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장년층이나 이제 노년층이 계신다면 구청이 직접 안내하게끔 찾아오셔서 이제 모시고 오셔서 부모님 세대를 그래서 직접 안내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이 쓰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나중에 자치단체가 다시 환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이제 그렇게 세대별로 좀 나눠가지고 그 방식을 접근하면 있겠네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는 또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무한정 늘려놓고 반년 안에 쓴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상품권을 발급을 해주면 뭐 올해 안에 아니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어. 그 분기 안에 쓰게끔 해줘야지 이런 깡 문제가 좀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방법들은 말씀드립니다. 뭐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정부 여당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조사는 1인 정당 이미지가 강한 정당, 어떤 정당인지, 어느 정당으로 보는지 이런 조사를 저희가 토마토에서 해봤는데요. 결과 박영실 에디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눈에 있습니다. 눈에 띄죠. 예, 이런 건 꼭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언론사들이 네. 많이 받아 써주더라고요. 받아 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1인 중심 정당 이미지 가장 강한 정당이 어디냐? 일단은 1위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이 34.4%인데요. 재미있는 건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0.4%포인트 차이입니다. 34% 나왔고요. 네.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이 13.5%,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지금은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닙니다. 허은하 대표가 대표고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조사했더니 6.7% 나왔고 그 외 다른 정당 2.9, 1인 중심 정당이 없다가 4.5, 잘 모른다가 4.1%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게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다른 진영이 그렇게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 진영이 민주당은 약간 이재명, 국민의힘은 한동훈 선택한 건가요? 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만 분석해 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1인 중심 정당 이미지가 가장 강한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32.1%. 이게 전체 평균하고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또 29%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응답을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응답자들이 이게 이제 1인 중심 정당 이미지를 뭐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응답하신 분들도 또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이것은 같아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왜냐하면 상황은 1인 맞다. 이렇게. 리더십을 이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니까 왜 자기 그래요.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기 지지층이 자기 정당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리더십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봤을 때 47.6%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이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잖아요. 네. 뭐 다양성 얘기하고 하겠는데 혼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지층들이 약간 이 질문을 너무 나쁘게 이제 받아들여서 응답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어떠한 지지층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이 현상이 좀 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그 문제도 있고 예. 갈등적인 측면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동훈의 국민의힘으로 응답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절반 가까이가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라고 응답을 한 것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뭐 기대도 담겨 있는 아하. 것일 수도 있겠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 1인 중심이 대표의 1인이 아니고 다른 1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는 아직 1인 중심에 온전하게 당을 접수해서 리더십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네.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는 좀 비율이 좀 높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지층에서는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치. 그러니까 예. 좀 확실히 그 지지 성향이나 어떤 인물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응답을 한 어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힘이 거의 이재명의 민주당과 유사하게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과 후에 대한 평가를 좀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해보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만한 인물이 국민의힘에 없다라는 판단과 함께 또 쉽게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검색을 해보면 늘 떠 있는 건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이란 인물 자체를 당대표격으로 인식하고 또 나아가서는 대선 주자로 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 보수 지지층들이 대선 주자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없다면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겠냐. 그러니까 당권 경쟁 구도를 보더라도 그만큼 인물이 없다라는 평가를 아마 이분들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에도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그 대통령과의 갈등을 잠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는 기존에 있었던 죄송한데 김기현 당대표라든지 여타 다른 당대표와는 다르게 대통령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각을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기대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동안 이런 인물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죠. 아무리 정치 초보라고 하더라도 거수기 역할을 했던 당대표들과는 한동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기대치가 반영된 게 그래서 수치가 매우 높다. 예. 34%까지 나왔다. 그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특별사면 또 단행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다는데
특히 김경수 전 지사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면이 아니고 복권이에요. 사면은 됐고요. 네. 자, 복권, 피선거권을 풀어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또 드려봤는데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팽팽합니다. 복권을 찬성하는 네. 게 43.2%고요. 반대가 41%고 뭐 잘 모르겠다가 이제 15.9%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4050이 찬성 답변이 우세하고요. 3070이 반대 답변이 우세합니다. 이게 30에서 70까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30대, 70대가 예. 반대 답변이 우세하고요. 20대는 찬반이 팽팽하고 60대에서도 찬반이 백중세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층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센터장님 네. 어떻게 좀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우호적으로 찬성하는 기류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66.9%, 네. 약 67%가 복권을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진보 성향층으로 넓혀봤을 때도 한 65%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7.5%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 또 보수층에서도 좀 넓혀보면 61.1%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좀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찬반이 확연하게 갈린다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좀 거기서 좀 특별하게 좀 보자고 한다면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21.5%는 또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도 한 23% 정도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였으니까 약간 또 진보 성향층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또 이것을 탑당치 않게 생각하는 시각도 약간 이제 발견된 측면이 이제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네. 또 보수 성향층에서도 한 28%는 찬성한다는 것도 해줘라! 있어요. 해줘라! 예, 예, 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야.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약간 좀 다른 차원의 시각이나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예컨대 있겠죠.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의 좀 자중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라보고 찬반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사면을 해줄지 또 계속 말하는 거는 아주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직전에 써먹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복권될 가능성은 뭐 저는 너무 낮다고 보고요. 낮다고 보고. 뭐 이미 뭐 어제 오늘 포함해서 여러 언론 보도들이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복권 가능성 낮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흘렸고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확답은 안 해줬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류는 특히 이제 취재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어렵다. 다음에 씁니까 그러면? 다음에도 글쎄 어렵다. 이게 만약에 다 복권을 못 받으면 27년 다음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도 사실은 선거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복권이 맞습니다. 안 되면.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할 이유를 찾는다면 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권 분열용 아까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대권 주자가 등장하면서 네. 민주당을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김경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친노의 구심점이 되거나 어떤 반명의 구심점이 돼서 당내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뭐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그리고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연임을 노리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그 연임 이후에 김경수가 등장한다 한들 과연 이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으로 풀려나서 어떤 이 야권의 분열 카드로 쓰인다.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제고 카드로 통합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김경수 복권 카드를 쓴다라는 그 분석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저는 그 큰 효험이 없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미 아주 고르고 완만하게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해주는 카드가 어떤 층에게 소구하면서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 여러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큰 어떤 효과를 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서요. 네. 이 두 가지 다 뭐랄까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카드는 대통령이나 여권 차원에서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권이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 대선 즈음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굳이 풀어줄 이유가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뭐 어딘지 물어봤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네. 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38.8%, 오.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10.7%, 개혁신당 3.8%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4.8%포인트 가량 약간 앞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만 좀 보면 민주당이 38.8이긴 한데 약간 줄어들었긴 해요. 뭐 이유가 전당대회 하고 있으면 뭐 컨벤션 이런 걸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 이건 뭐 잔치가 소문날 뻔하다가 전환점을 돌면서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이게 큰 이변은 없겠다. 너무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간다 이거죠. 예, 뭐 당대표 예. 선거를 특히 보면 이변이 없겠다. 이거는 이제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에게 큰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결론이 예상된 경기에 대해서 누가 시청률을 더 높여주겠습니까? 네.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특히 다만 최고위원 후보 선거는 그래도 각축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실상의 공개 지지 선언이라고 이제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한두 마디가 이제 김민석 후보를 또 끌어올렸고 정몽주 후보를 떨어뜨렸어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재명 대표 전 대표의 입김이 크구나라는 네. 인식을 아마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이제 그런 대목을 반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리 생각보다 크진 않겠다라는 대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다수의 언론에서요. 네. 탄핵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이라는 게 뭐 저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 검사 탄핵이나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여론조사 응답층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좀 약간의 피로도를 주지 않았을까? 즉 특검 키워드나 탄핵 키워드라는 게 워낙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결론인데 아무 어떤 해결이나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탄핵을 마치 노래 부르듯이 약간 지겹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인식을 하게끔 언론 보도가 쏠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그래 좀 이건 지겹다 결론을 못 내는구나 이제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함, 지겹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반영. 센터장님 또 한번 말씀. 네. 정당 지지율은 사실 뭐 지난 주에 비해서 수치의 변동은 네.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본질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변동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변화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느 정당은 계속 떨어졌는데 안 떨어져. 그런 얘기도 생각하시잖아요. 나옵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이제 예.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합은 100%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네요.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내 점수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약간 제로섬이네요. 내가 올라가면 너 떨어지고. 어느 정당이 올라가면 누구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성향이 다른 부분의 그룹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요런 흐름들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100인데 10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네. 두 개를 택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 2주차 조사를 저희가 네. 보면 그래프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래프요.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금 크로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40.5에서 예. 지금 34까지 빠졌습니다. 7월 넷째 주에 2주차 전에는 40.5였는데 네. 34로 전당대회 40.5%가 네. 있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당대회 할 때고. 표를 찍을 네. 때였으니까 예, 예. 사실 이제 그것이 영향을 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제 추세상으로 보면은 이제 하락세로 들어간 게 국민의힘이고 그래서 상승세로 갔다가 약간 완만하게 빠진 게 이제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반응 요인은 저희가 앞서 분석해드렸지만 지금 우리 댓글 민심을 보니까 왜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냐 하실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예. 뭐 청문회 과정이나 특히
저희가 앞서 국정지도 짚을 때 어떤 이슈가 이제 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줬겠느냐고 말씀드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나 특히 이제 검찰의 통신조회를 두고 나서 이걸 이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연하다라는 듯이 너무 반응하는 네.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게다가 이 통신조회 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공수처 버전과 2024년의 검찰 버전을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그 양식 있는 국민분들이나 여론조사 응답층들은 알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밖에 반응을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더불어 이제 작용하고 반영된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네. 사실은 여러 이제 어떤 어느 정당 한쪽에 악재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가 있어서 집중되면 효과가 더 큰데 아하. 여러 개가 있으면 분산되면. 분산돼 가지고 효과가 오히려 제약되는 측면들이 정치적으로 봤을 예. 때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효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 또 실행들도 또 필요한 측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미더민심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슈 3함으로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 동갑내기 변호사 3명이서 한 자리 정치 또 법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네. 있는 아니, 게. 저도 좋습니다. 아, 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4년도. 우리 1994 대학교 1학년 년도 때인데. 응답하라 194네요. 네네. 다 학번이 같죠? 네, 네.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그 무렵에 엄청 더웠었어요. 어. 김일성 그때 뭐 그러됐고 네네네. 아마 이번 더위가 그때 더위랑 좀 같이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는 또 에어컨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매우 더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때는 대학 네. 1학년이고 그래서 네. 그 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듦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에 여기를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아니, 맞아요. 저는 사실은 그때 막 맞아요. 지리산 가고 예. 부산 내려가고 배낭 메고 다녔거든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여름을 버텼는데. 공부만 했을 것 같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전혀 아니고요. 네, 공부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고향이 대구였어요? 대구인데 그래서 그 여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대구가 더운 걸로 유명한데. 엄청 덥죠. 예, 근데 제 느낌으로는 서울에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요. 네. 대구보다 서울이 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대구는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 더위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네. 이번 여름 더위가 온도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래요. 네. 근데 습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마 어느 정도 끝난 지금도
저기 집에 있다가 나오면은 안경에 김이 확 서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습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대구 출신이고 그때 대구에 있었어요. 네. 대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94년도 대구 그 더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습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습도가 진짜 높아요. 지금 좀 너무 덥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네. 이제 더위가 좀 물러나 입추가 좀 됐는데도 글쎄요, 뭐 덥기도 하고 많은 분들도 휴가 가기도 하고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가셨고요. 휴가를 가서도 이제 뭐 도서 목록을 공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런 이미지 정치하지 책 않겠다. 보던데요. 이미지 정치하지 않겠다. 목록 따위 네. 공개하지 않겠다. 네. 막.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좀 한 주간 주목한 이슈 어떤 정치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 예. 김필성 변호사님부터. 그 김건희 여사께서 예. 김건희 여사께서 비공개 회동을 하셨다고 해요. 깡통 그 시장 말하는 겁니까? 부산에. 제가 가서 이제 지금 이제 그림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눈여겨본 거는 특히 저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있네요. 예, 셀카도 찍고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예. 저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님께서 네. 지난번 비공개 조사 때 저거 폭탄일 수 있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제가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날 일이네. 가장 중요한데 그 사실 핸드폰은 무슨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 있으니 아하. 국무위원이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테러리스트가 뭐 권사님 이런 것을 조사받는다는 보안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네. 그 얼마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셀카도 같이 찍고 예. 그리고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도 찍고 또 이제 다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휴대폰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사실은 그런 변호사가 뭐 의뢰인을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지만 택도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건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으면 다 드러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폭탄들 들고 쏩니까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확실한 검사도 예.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막 들이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야, 이제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못 봤는데 네. 깜짝 놀랄 일이네요. 저도 며칠 만에 다 드러날 일을 갖고 뭐 폭탄이 그런 운운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저는 독립기념관장에 네. 김형석 네.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자의 그 네. 친일 사관.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발부터 친일 사관이 있으면 네. 인재 등용에 가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네. 일제시대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자는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용산에 밀정이 있다. 이자는 대한민국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자다. 네. 뉴라이트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 국가안보 1차장도 일본에서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그렇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그리고 이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은 자들이 속속 요직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라든지 뭐 북한 인권대사도 그 차세대 일본에서 지도자상을 받고 지금 뭐 하여간 대한민국인지 네. 사도광산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일본 않았습니까? 얘기죠. 예. 네, 일본의 어떤 지산지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사도광산 한국이 동의해준 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기조는 친일 사관이면은 가산점이 있다. 네. 이 가산점 폐지해라라는 말씀 드리고 곧 싶습니다. 강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9월이면 이원석 총장 임기는 마쳐지고요. 임기 2년입니다. 검찰총장은. 다음 총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4명 꾸리고 법무부 장관이 건의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될 건데 지금 4명이 꾸려졌어요. 네. 지금 심우정, 임관혁, 신자영, 이진동 4사람으로 지금 꾸려졌는데 어느 후보자가 눈에 띕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저기 화마평 오르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네.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통 보는 분이 이제 심우정 차관인 네.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특수통과 기획통 출신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분들, 그렇죠. 예, 일련 분들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뭐 지금 어느 분이 될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뭐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인가에 대한 거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통령실을 하고 마찰이 적은 사람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이원석 총장의 예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좀 저기 초점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지금 네 분 다 그렇게 뭐 자기 색깔이 강하다거나 대통령실하고 대립할 만한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 올라온 이진동. 이 사람. 이진동 고검장, 대구 고검장. 대구 고검장이죠. 이분이 지금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인 것 같아요. 특검에다 가지고 계셨고 했던 분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다만 이제 기수가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수나 이런 것들이 뭐 파격적으로 발달이 되면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정적인 이제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 차관이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아닐 때는 뭐 사실은 누가 될지 또 그게 좀 눈여겨 보일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에요. 네. 본인이 그 검찰청에 찍는 건데 그 뭐 사실 본인이 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진동 대구 네. 고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2023년도 네. 9월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있었어요. 검사장이었는데 2024년 5월에 6개월 만에 이제 영전을 하거든요. 대구 고검으로 영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유가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막 일자 네. 그 사건에 이진동 대구 고검장 연루가 됐기 때문에 영전된 게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지금 뜨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지금 다 나오고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에 막 목소리를 높인 뭐 내부 게시판에 와그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그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스의 말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소리를 냈던 대구 고검장입니다. 이진동 고검장이 눈에 띈다. 기수는 낮지만 대통령하고 눈에 좀 관계도 있고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바로 승진했고 그래서 앞에 세 명은 심우정, 임관혁, 신장영 항상 거론됐던 사람인데 이진동이 좀 눈에 띈다. 두 분은 그렇게 좀 근데 짚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차관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직책만 보면은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원래 유력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기관의 장이 되려면 그 기관을 약간 해체시키려는 자 이런 자들이 보통 기관 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이렇게 보면은 노동계랑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었던 자를 본다면 부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뭐 그냥 흐지부지 할 것 같은 가장 그나마 법무부 장관의 부하였던 심우정 차관이 유력하다니까. 가장 유력하다. 그런 기준으로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2년 후 9월에도 끝나겠죠. 2년이니까. 끝나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대선 전국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임명된 총장은 아마 다음 정권까지 가겠죠.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겠죠. 그때 임명할 총장이 이분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할 수 매우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에 그때 갈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2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무난하게, 우리가 이제 정권 입장에서 무난하게 갈 사람을 한다면 그 마지막 2년 후 총장은 믿을 만한 사람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그런 순서로 보는 것도 맞지 않나요? 퇴임 이후를 보장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그걸 그렇게 2년까지 볼 수 있을까가 의문이네요. 그렇다면 2년까지를 보장하려면 그러니까 3년 임기를 전부 보장받으려면 더 확실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그런 고려도 있어야겠네요. 어쨌든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하더라도 뭐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도 가능하긴 하지만 청문회가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야당들이 볼까요? 청문회. 네. 사실은 지금 새롭게 거론된 이진동 대구고검장만 해도 네. 이 지금 대구고검장으로서 영전하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사실 가장 굵직한 사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네. 당시에 검사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할했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가장 내관이 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만약에 청문회를 네. 하게 되면 이진동 후보자가 된다면 네.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대통령 왜냐면 관련성이겠죠. 지금 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1심 재판이. 통신사실조회도 그것 때문에 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뭐 뉴스토마토에서는 3천여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사실 조회 네. 한 것이 근데 3천여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헤칠 텐데 네. 과연 뭐 일단 뭐 공판 준비 기일에서조차 검찰에게 공소장이 지금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네.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 때 더 하겠다. 파볼 수 할 있지 수도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누가 아직 임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전에 인사청문회 통과되지 못했지만 임명이 됐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됐는데 버티는 좀 모습입니다.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준숙 그 위원장이라고 불려야 네, 위원장 맞습니다. 네, 이제 위원장 일은 안 하고 드렸으니까요. 있지만. 네. 이준석 위원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마쳤기 때문에 아. 이제 급한 게 이제 없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이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사표 내고 나오면 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사람 필요 없다. 다 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 근데 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법조계 기준에서는 역시 최근에 보이고 있는 헌재나 대법원의 보수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믿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료도 좀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곧 얘기가 나오겠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되고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저기 탄핵이 발의가 됐었죠. 당일날 그거 됐죠. 예, 뵙기 때문에 예. 뭐 그 탄핵이 문제될 정도의 문제는 일으킬 시간조차 없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각하 얘기도 있습니다. 각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헌법재판소 저희 화면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많이 보수화됐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렇게 지금 이게 탄핵이라는 절차까지 3일 만에 무슨 얼마나 큰 위법을 저질렀길래 탄핵까지 당하겠냐. 3일 동안 있었던 일로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방통위 구성 자체가 합의제 기관인데 사실은 심의도 생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행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진숙 최초의 이 탄핵 자체가 아니고 네. 연달아 일어나는 연속성의 과정이고 그 이전에도 이동관, 김홍일 다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추됐지만 본인들이 사퇴했지만 그거를 이제 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과정인 거지. 네. 이진동이 3일 동안 이진동이라니요? 네네네. 예. 깜짝 이진숙이 놀랐습니다. 예. 3일 동안에 얼마나 큰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의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네. 그 방통위의 뭐 권태선 이사라든지 박문진 이사 해임 자체가 위법하다. 왜? 방통위 구성이 2인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통위 자체의 그런 입법 목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어긋난다라고 해서 네. 1심 그리고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이제 해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네. 했던 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위법하다는 걸 다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는 그거를
위법한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끊어주지 않으면은 헌재 역할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고 법원하고도 뭐 맞춰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구성을 보면 현재는 9명입니다. 재판관 9명인데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거고 이 가반이 아닙니다. 지금 구성을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진보 5, 뭐 보수 중도 내시면 지금은 보수 중도가 한 6명이고 진보가 3, 좀 지나면 진보가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 또 주목할 게 헌법재판소장 같아요. 이종석 소장. 뭔가 좀 논란이 좀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제 헌법재판관 네. 하시면서 하시다가 이제 되신 분인데 소장이 되신 분인데 재판관 하다가 소장이 예, 된 거죠. 되신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이 2019년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네.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불합치가 돼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합헌 의견을 내셨던 분이고. 그렇죠. 예. 낙태죄 그다음에 합헌. 네. 이게 좀 중요한데 그 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권한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입법 취소 의견을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중에 반대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의견을 내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셨던 분인데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사회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지금 보수적인 경향을 실제로 드러낸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지금 둘 다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이라는 게 일반 대법원에서 다루는 일반 재판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치적 성격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정치사법성. 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정치적 사법작용 이런 네.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문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 같은 정치적 관점 같은 것들은 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데 이 점에 있어서 그 매우 보수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입장을 볼 때는 행정부의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이진숙 그 위원장이나 위원장. 아니면 한해 수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 국회가 이제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걱정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결국 MBC 공영방송 어떤 장악 이 부분이 논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일날 청문회도 지금 예정돼 있어요. 지금 방통위 두 사람이서 이사 뽑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 그러고 8월 9일날 이사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탄핵돼서 직무정지가 돼 있고 그러면 MBC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어떻게 자체가- 예상하십니까? 그 법원 판결은? 법원 판결은 사실은 기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네, 권태선 이사장. 예. 그런데 이걸 1심에서 뒤집어서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서 그 결정 자체를 네. 이거 이렇게 2인 구성 체제 네. 자체 2인이서 결정하는 체제 자체 인적 구성 이런 것은 아예 입법 목적을 훼손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거를 1심 법원이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법원이 보여져요. 그러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네, 매우 네, 높다. 네. 인용하게 되면 결국은 이사진, 공영이사진 선임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면 MBC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스케줄상으로 조금 대통령실이나 뭐 지금 집권 여당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스케줄 안 가는 거잖아요. 뭐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네. 가처분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러네요, 거고. 그러네요. 가능적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현 정권에서는 밀어붙인다고 봐야죠. 밀어붙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임명한 거겠죠? 그렇죠.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입니까? 네. 네. 바로 이제 바로 직무 정지돼서 네. 아주 편안하게 계시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직무 정지 중에는 법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이 가장 높아요. 그것도 아마 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네. 부분 같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을 좀 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한 5천만 원 이상 연간 소득 얻었을 때 20% 과세 부과하겠다 이런 건데 1년간 유예해 놨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냐 마냐 이제 이 부분인데 두 분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서도 네. 뭐 다양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의견이. 그렇죠. 근데 이 금투세가 개미 투자자, 저는 이 말을 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미 투자자가 5천만 원의 수익 연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막 개미 투자자라고 이제 상대방 패널, 이제 국민의힘 쪽 패널랑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도 투자를 하는데 네. 이거 금투세는 개미 투자자에게 너무나 희망적인 거라고 해서 내가 아니 그럼 개미 투자자라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연간 5천만 원 넘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완화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야 네.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주가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악재 세계 증시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금투세랑 연동을 시키는 거는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금투세 때문에 더 안 좋다로 이런 논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금투세가 나도 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고소득자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제 판단 제가 잘 모른다는 걸 네, 먼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금투세가 이제 5천만 원 이상이 문제된다고 네. 얘기하는 중요 이유는 네. 그게 그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아니라 큰 손들 쉽게 하면 아. 큰 손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 이유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두 가지 원칙이 그러네요.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어허. 저기 세무의 이제 뭐 세법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그렇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는 어쨌든 금융소득도 소득이니까 적절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 이제 자본시장인 경우에는 네. 좀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본이 그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져나가고 들어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과세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큰 돈들이 빠져나가면 개미들도 피해를 본다. 아. 사실 이런 논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서 과세나 이런 것들은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 사실이어서 근데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금투세를 이제 도입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칙이 이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 버는 데 있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긴 맞죠. 맞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특히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민주당의 이제 진성주 정책위 의장이 지금 아주 곤란해졌어요. 네, 상황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에서 한 번 더 경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이나 문제 없다 이걸 하더라도 하긴 한 다음에 자본시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좀 문제가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걱정인 것은 특히 민주당에서 아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한 모습을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이게 원칙이다 정체성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아시겠지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정체성 정치가 문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정치로 유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다 되나요? 뭐 하실 네. 말씀 있으면 아닙니다. 마무리를 네, 네, 하셔도 네. 그래요. 뭐 사실은 이런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주식회사 5천만 이상 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냐 세금 때문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버리면 시장 자체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금투세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 아주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적 쟁점으로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진짜 금투세에 대해서 네. 이거를 정치적 고려하는 건 좋은데 어떤 네.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거는 그건 안 좀, 맞는 예, 것 같아요. 그건 안 맞다. 네, 그건 그런 안 지점은 맞는 것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자, 내일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장윤상 기자 나오십니다. 특별 대담 코너 진행되어 있고요. 김두관 민주당 후보도 내일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배포의 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채널 고정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는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